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작년에 뵙고 다시 뵙네요. 그러니까요. 1년 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맨하탄 뮤지컬 투어? 아니, 좋은 건 다. 빈 오페라 투어?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네, 새해를 열면서 이제 오늘 어떤 작품을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체코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안 한 느낌? 그쵸? 예, 뭔가 화장실 들어갔다 뒤처리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서. 하고 싶었는데. 야단칠까만 못했는데. 아. 역시 저희 코드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둘이 그러니까. 산지가 30년인데 괜찮습니다. 네. 최근에 빈센조를 보고 있는데 완전히 병맛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병맛인데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 봐야겠는데요? 네. 재밌어 하실 거예요. 약간 그런 액션까지 좋아하신다면 네. 드라마 하나 접수하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가 스메타나의 오페라를 가져왔습니다. 팔려간 신부라는 작품인데요. 네. 슬프다. 그죠? 제목이 슬프죠? 네. 네, 스메타나도 이제 오페라를 총 8편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체코의 오페라의 기초를 다진 작곡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세계적으로 무대에 오르는 작품이 팔려간 신부 하나밖에 없어요. 스메타나는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자면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죠? 네, 1824년에 보헤미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1884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체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 오페라와 관현악에서 체코 민속과 역사를 그 예술적 언어로 아주 높이 끌어올린 그런 인물입니다. 쭉 프라하에서 활동을 했는데 말년에는 청력을 상실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했다는 제2의 베토벤이었고요. 말년에 그렇게 청력을 잃었지만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정신질환이 와서 사망을 했대요. 그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왜 옛날에는 왜 정신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 그때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아봤었어요. 정신이 이상이 왔는데 왜 사망할까? 원인과 결과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오면은 아무래도 그 몸에 이상이 오는 거를 좀 인지를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병이 좀 커져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 어떤 인물들을 설명할 때 정신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서 그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과 사망? 치매? 그렇죠. 치매도 사실 일종의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를 잘 돌봐주는 기관이나 그런 게 없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은 교통사고도 많이 나니까.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확률적으로 어떤 그런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은 어떤 사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네, 그게 결론이었어요. 미국 동부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거기가 속도 제한이 훨씬 더 낮은 거 서부에 비해서 아세요? 그런가요? 네. 네. 운전하다 알았어요. 동부가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많아. 속도를 높여놓으면 네. 제한 속도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더 낮춰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아무튼 간에 저희가 체코에 가서도 몰라봤던 그 강, 불타바 강, 네. 몰다우 강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강이라는 국내에 정말 많이 알려진 교향곡 중에 나의 조국이란 작품에 등장하는 그 몰다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조금 들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좋습니다. 네, 조금만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팔려간 신부 이 한 작품만 국제 무대에 살아남은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그 스메타나 오페라 작품들이 어떤 그런 우열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체코어라는 언어 장벽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체코어가 사실 노래하기도 좀 어렵고요. 게다가 스메타나가 쓴 오페라의 대부분은 그들만의 그런 말맛이 좀 많이 살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만의 그런 언어 유희가 좀 강한 억양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 외국인들이 그거를 구현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 팔려간 신부라는 작품이 비교적 그런 언어 의존도가 조금 낮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극이라던가 어떤 군무, 합창 같은 게 좀 비중 있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번역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언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질감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좀 많이 보여지는 경향이 있고요. 저도 이 작품 사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프로덕션을 봤는데 거기서는 그 영어로 번역한 버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코어로 된 거는 또 본 적이 없어서 그 이외에 스메타나 작품들은 대부분 자기네 나라의 어떤 역사를 다루거나 그런 민족의 고난과 저항 같은 것들 막 이런 비극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공감하기엔 좀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팔려간 신부는 혁명적인 거나 뭐 어떤 정치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고 단순히 뭐 사랑과 축제, 술과 웃음 막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민족성은 좀 강하게 담고 있지만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사 중심의 희극의 성격을 좀 띈다는 면에서 국제 무대에 오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코의 민족성을 어떻게 담고 있냐 하니 그들의 그 민속춤인 폴카, 프리안트, 스코치나 뭐 이런 그런 리듬이나 음악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품을 조금 잘 모르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편안하고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합창과 앙상블의 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음악적인 면에서 좀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주요한 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오페라에 익숙한 관객들한테 뭔가 좀 이런 보헤미안적인 그런 민속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좀 확실한 차별점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하간에 그러니까 세계 오페라 시장에서 뭐 굉장히 상위권 주력 레파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살아남은 드문 체코의 국민 오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품 사실 그 프라하 국립극장에서는요 상시 레파토리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기네 언어에 담긴 그런 말맛과 리듬 같은 거를 제대로 살려야지 더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 공연이나 뭐 이런 거에서 느끼는 한계, 언어에서 오는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많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에서보다는 체코 국내에서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요. 그 체코를 대표하는 오페라의 얼굴이 사실상 야나체기라는 작곡가로 넘어갔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카츠아 카바노바라던가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야나책은 조금 진중한 심리극을 다루면서 현대적인 음악 언어를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점들이 좀 더 국제 무대 감각에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약간 스메타나의 작품들은 좀 상대적으로 밀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드보르자까지 조금 연결지어서 이들을 나열을 해보자면 스메타나는 체코의 오페라 문을 열었고 드보르작은 세계의 문턱까지 갔고 야나책이 이제 그 문을 실제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서태지가 시작하고 BTS가 완전히 여러 제끼고. 맞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팔려간 신부이다 보니까 뭔가 뭐 인신매매가 등장하나 약간 무시무시한 내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결혼에 얽힌 계약과 말장난이라는 그런 반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이따가 이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마젠카라는 마을의 처녀를 사랑하는 청년 예니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가 중매쟁이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 조항의 어떤 허점을 이용하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법률 꼼수 법정 드라마 아니고 법기술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또 이 작품이 이제 조금 나름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슬라브 민족춤인 폴카와 프리안트 등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프리안트가 상당히 박자가 빠르고 경쾌하기 때문에 보며 듣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근데 전에 기피디님도 한번 짚어주셨었는데 이 체코 민족이 러시아하고 같은 슬라브 민족이잖아요.
그 사실 약간 이런 춤곡이나 전통 의상 같은 걸 보면은 약간 러시아하고 유사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렇게까지 모두 슬라브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리듬, 신체 감각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동 뿌리가 있다 보니까 이 폴카나 프리한트 댄스 동작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 발 구르기라던가 뭐 회전하는 동작, 집단 원형 구조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해 막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좀 비교를 해보자면 폴카나 프리한테는 굉장히 경쾌하고 점프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박자에 조금 이런 장난기가 보이기도 하고. 근데 러시아 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무게중심이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왜 남자들 왜 앉아가지고 막 다리 막 이렇게 맞아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동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막 몸을 비스듯이 올리는군요. 네. 다리가 올라가냐고요, 그게. 안 올라가죠. 추우니까 올려야지. 죽어도 안 돼가지고 저도 안 됩니다. 굉장히 그런 힘 있는 동작들 그리고 여성들은 좀 뭐 회전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스케일이 크고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레를 잘 추나? 발레도 회전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럴 수도 쭉쭉 올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볼쇼이나 마린스키 발레단 이렇게 하는 거 영상 좀 보면은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왜 발레가요 수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 봤어요.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도는 것도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국의 어떤 되게 큰 데예요. 거기서 하는 거를 같은 장면인데 뭐 러시아 거 뭐 이렇게 막 비교해 놓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봤는데 제 아마추어의 눈으로 봐도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발레 회전할 때 보면은 정말 이렇게 꼿꼿이 막 돌아야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하시는 분이 도는데 이게 막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현대무용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내 눈에도 보이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라 너무 자유스러웠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죠. 미국은 좀 다른 장르인 걸로. 프리하게.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러시아 사람들이 예술적으로는 맞아. 약간 어떤 체제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하는 거는 있더라고요. 귀족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엄청 부자였잖아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딱 상류층 일부만. 그러니까 농노들 무지하게 많고. 귀족 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었던 데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 걸로. 로마노프 왕조. 상페테르부르크. 페테르부르크. 네. 거기가 그렇게 화려한 이유가 아주 정점에 있는 소수의 부자한테 모든 게 쏠려버리니까. 그래서 왜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 박물관이라고 하나요? 거길 가면은 어마어마하대요. 그게 뭐 일주일을 봐도 다 못 볼 정도로 그런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막 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고는 싶은데 러시아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언젠간. 여름에는 좋대요. 설마 러시아까지 가시게요? 전쟁이라서 못 가는 거지. 아니 근데 전쟁이 아닐 때도 약간 치안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대요. 그래요? 네. 와, 언젠가 가능하면 한번 가보는 걸로. 횡단을 한번 해보시죠. 시베리아에. 반대합니다. 횡단은 반대합니다. 굳이. 일주일 내내 들판을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니도 굉장히 넓잖아요. 맞아요. 인생에 딱 한 번. 2번은 하고 싶지 않고.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경쾌한 일상과 웃음, 이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를 체코 국민 정체성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팔려간 신부에는 영웅도 없고요. 비극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어떤 춤추는 마을 공동체가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체코는 어떤 혁명보다는 축제를 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보헤미안답게.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메타나가 의도했던 거는 독일과 이탈리아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오페라 문법 대신에 우리만의 것, 우리 춤의 리듬을 이제 무대 중심에 놓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폴카와 프리한트는 단순히 오페라를 장식한 춤의 뭐 하나의 요소라기보다는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향곡부터 시작해서 진짜 나의 조국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를 막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취하고 떠들고 막 노래하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맥주가 맛있군요. 맞아요. 제가 맥주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 단순히
뭐야 둘이 텔레파시가 막 통해? 코드가 너무 맞아서 너무 맛있었거든 그리고. 맞아. 어쩔 수 없어요. 프라하는 맥주 마시러 가는 곳이에요. 네, 취향으로 보면 더 예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춤추고 막 이런 축제의 모습이 어떤 그런 곡 중 한 부분의 요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엔진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코에서는 맥주가 단순히 술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체코가 1인당 맥주 소비량이 세계 1위래요. 우와. 네, 독일보다 많이 마신다더라고요. 진짜 물처럼 마시는구나. 네,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수도원, 마을, 가정에서 맥주를 직접 양조했었고요. 사실상 물보다 맥주가 더 안전했던 시대가 길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 도시와 그 마을의 위생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뭐 하수도의 개념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가축 배설물, 뭐 도축 부산물, 뭐 이런 생활 하수막 이런 게 다 그냥 하천으로 버려졌고, 막 같은 강에서 위에서 빨래하고, 뭐 밑에서는 뭐 목욕하고, 뭐 그거 먹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물이 안전하지 않았던 시대가 되게 길었었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끓이고 발효시키는 맥주가 안전한 대체제로 여겨졌던 건데, 사실 그래서 중세시대 맥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보다 훨씬 도수가 낮았대요. 그래서 뭐 알코올 도수가 한 1, 2% 정도 수준. 술이야? 네, 그래서 취하기 위한 어떤 술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 음료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수도원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체코 전역의 수도원에서 맥주 양조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수도사들의 주요한 일상 노동이었대요. 수입원 아니고? 뭐 둘 다겠죠. 그래서 뭐 맥주는 신이 허락한 액체 빵이라고까지 여겨져서 종교적인 금욕과는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물이 개인적인 생존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맥주는 함께 마시는 음료라는 개념이 조금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선술집, 마을 광장과 같은 사교 공간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축제 문화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고 또 정치 토론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면서 체코의 민족 언어가 지속되어져 가는 그런 중심지가 됐다고 합니다. 음주 감흥이 강하겠군요. 네, 그 저희가 갔던 데도 왜 수도원에서 하는 그럼요. 데였죠. 수도원은 네. 수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술 먹는 곳이죠. 맥주를 마시러. 누군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맞죠. 뭐. 그래서 팔려간 신부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알코올을 찬양하는 듯한 가사도 막 등장을 해요. 근데 이런 장면은 사실 이제 단순히 흥청망청 노는 막 그런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체코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인 생존 풍경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들도 400여 년에 걸쳐서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체코인들의 춤과 술을 선택한 민족성, 그런 민족성이란 것이 그 현실적인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그들은 무기를 들기에는 힘이 약했고 제국을 상대로 그들을 무너뜨리기에는 인고도 적었고요. 언어를 금지당하기도 했었대요. 그렇지만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춤 속의 어떤 그런 리듬, 글자가 없어도 전해지는 노래, 그리고 이제 검열이 불가능한 취기 속의 농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소리 없이 저항하는 체코의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코에서 맥주라는 것은 그 하나의 문화가 되기 전에 공동체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음료였고 그것이 그들 나름의 생존 기술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난 후에 이제 팔려간 신부 작품을 다시 보면요. 스메타나가 왜 오페라를 쓰면서 부득부득 체코어를 고집했는지 또 농촌의 모습과 그들 고유의 민속 춤과 리듬을 강조했는지를 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오스트리아가 아니다. 라는 그런 문화적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하지 못했었지만 음악과 예술로 민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팔려간 신부 초연이 1866년 5월이었는데 그 체코가 1804년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되었고 1867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가 패전하면서 제국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였기 때문에 스메타나가 한참 활동을 하던 그 시대 그리고 이 작품이 발표됐던 시대에는 체코인들이 이런 문화 고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조용히 저항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스메타나가 왜 나의 조국이란 교향곡을 썼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작품 전반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나누고요. 간략히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서 음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